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 대한민국이 첫 출격합니다. 상대는 우루과이죠. 자, 다른 아시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이변을 일으키고 있어서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로 조심스럽지만 이 4년마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저희 스튜디오 근처 광화문 광장엔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그 바로 옆 현장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사실 거리 응원하는 게 맞는지 사회적 고민도 있었는데요. 많이 모이고 있습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네, 이곳 광화문 광장엔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로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경기에 열띤 응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가를 부르며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최대 10,000명의 시민이 모여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다 보니 붉은 악마 측은 부부젤라 같은 시끄러운 응원 도구 사용을 자제하고 질서를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물론 서울시와 경찰, 소방은 모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후부터 광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파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5개 구역으로 공간을 나눴습니다. 경찰 기동대 8개 부대, 특공대 18명 등 경력 600여 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54명과 구급대, 특수구조대도 광장과 주변 골목길에 배치됐습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과 광장 지하에서 CCTV 등을 모니터링해 인파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고요. 인파가 몰릴 경우 광화문 지하철역도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응원전이 끝난 뒤에도 주변 골목에 뒤풀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응원 속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전가가 울릴 수 있기를 모두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이번엔 잠시 후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 선전하면서 한국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우리 응원단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대망의 첫 경기가 열릴 에듀케이션 스테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지금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곳은 잠시 후면은 붉은 물결로 가득 채울 걸로 보입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이곳에서 거리 응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와 있던 응원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날씨가 무덥지만 큰 부상 중에도 마스크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목청껏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이렇게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팬들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만나봤습니다. Yes, even if Son is not 100%, if at 90% is better than the other players in the world. Korea, 2-1. Fighting it, Sonny Son. Thank you. 지금 이야기처럼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루과이를 잡을 필승 전략 뭘까요? 네, 이변의 주인공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강팀을 잡는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역습과 뒷공간 침투인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죠. 우루과이의 약점으로 발이 느린 중앙 수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아라우호가 부상을 당하면서 35살 카세라스, 36살 고딘이 선발 출장할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 뒷공간을 손흥민을 비롯해 스피드가 있고 활동량이 많은 정우영과 나상호가 침투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날 때까지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 2번의 슈팅으로 2골을 만들었고 일본도 4번의 유효 슈팅으로 2골을 성공했습니다. 공격수들의 집중력도 승리의 관건입니다. 전력상 열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흔히들 공은 둥글다고 하지요. 예측할 수 없다고요. 자, 피파 랭킹만 보면 독일이 당연히 이길 것 같았지만 일본의 극적인 역전승. 랭킹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의 역시 역전승. 아시아의 반란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자, 랭킹만 보면 한국 28위, 우루과이 14위,
이번엔 한국 차례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경기 전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던 독일 축구 팬들. 선제골이 나왔을 때만 해도 잔치 분위기였지만 경기가 끝난 뒤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 수 아래 일본에 후반에만 2골을 내주며 역전패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한국에 져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독일은 또다시 아시아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Ja, schade gelaufen. Aber gut, die zweite Halbzeit war absehbar, dass da keine Chancen mehr kamen und somit. 우승 후보 독일의 패배는 다른 유럽팀에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On a pu le voir parce qu'il y a énormément de surprises finalement dans cette compétition. On a vu l'Argentine, l'Allemagne là vient de perdre face au Japon. On a vu, oui. Ils viennent de perdre 2-1. 반면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일본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도쿄 시부야에선 축구 팬들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Just very happy and very good feeling and so exciting. 그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꺾은 데 이어 일본이 독일을 침몰시키면서 아시아 팀들이 이번 대회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world has changed and it's unpredictable stuff going on in the world. What's going on? Japan won! 이제 한국이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일전을 앞둔 가운데 아시아 누리꾼들은 다음은 한국 차례라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아시아발 돌풍이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일본 승리에 전 세계가 놀랐는데요. 이 선수뿐 아니라 일본 응원단, 이 축구 팬을 향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일본 축구 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기도 벅찰 이 순간 경기장 안에선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일본 팬들이 남아 주변 청소를 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스포츠계 최고의 전통이라고 평가했고 ESPN도 일본 팬들은 최고의 손님이라고 축혀 올렸습니다. 승리의 현장을 깨끗이 치운 건 관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떠들썩했을 일본 대표팀 라커룸은 마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오늘 피파는 일본 대표팀이 치우고 간 라커룸 사진을 공개하며 티끌 하나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엔 종이학과 고맙단 인사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따낸 일본, 밖에서도 또 하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첫날부터 이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마약 수사에 한정된 질의만 하는 걸로 합의는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략적 접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늘부터 45일간 국정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일정은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 등입니다. 대검찰청의 경우 마약전담부서를 대상으로 마약 관련 질의만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대검을 포함하면 이재명 방탄용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지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방탄용 지금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로 마약 수사가 이 사고의 직권주적 원인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주로 따져보시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조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들어가야 되죠?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정략적인 접근이다라고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예산안 처리 때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었죠.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니냐면서요. 그 근거로 녹음 파일을 공개했었는데 그 파일의 당사자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로로 그 녹음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김의겸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건 지난달 25일.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도 어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A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 술집에 없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자리가 허위로 최종 결론 날 경우 김 의원의 녹음 파일 입수 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녹음 파일 공개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유감이라고요. 이 등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 장관은 김 의원 사과는 필요 없다며 이제 책임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 대상에서 공방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명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다는 입장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SNS 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 생각하세요? 표명한 거 보세요. 네. 의원님 방금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 대사 때는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확산시킨 민주당 의원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은 민영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첼리스트 본인은 이 술자리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는데, 자, 김의겸 의원 그 근거로 처음 폭로를 했잖아요. 이후에 뭐 추가 근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김의겸 의원은 폭로 후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이 진위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의겸 의원의 사과를 보면 정작 한동훈 장관의 이름은 없어요. 네, 김의겸 의원이 낸 입장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언급하지 않은 채 등 관련된 분들로 애둘러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이 유감이라고 한 그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습니다.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한동훈 장관 오늘 발언을 보면 사과도 필요 없다. 책임, 무슨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한 말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한 장관 단호하게 사과는 필요 없고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마침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한 장관이 정말 말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발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김 의원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더 탐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묻고 협업했다고 말한 김 의원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다 보호해 주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럼 김의겸 의원을 그동안 옹호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별 말이 없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부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김 의원 주장에 동조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김의겸 의원 발언 논란이 처음은 아닌데요. 혹시 뭐 당내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나요? 네, 아직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대변인을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유감 표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유럽연합 대사의 비공개 발언을 왜곡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였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중국 공장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고용 시기는 2019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는 유엔이 북한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했을 때입니다. 검찰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과 임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중국 공장이 가동에 들어간 건 지난 1995년. 지린성 훈춘시에 세운 대규모 의류 공장으로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공장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훈춘 공장에서 북한 인력이 고용된 걸로 보는 시기는 지난 2019년. 2019년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나 대북 사업 우선권에 합의한 해입니다. 쌍방울의 북한 인력을 연결해 준 건 안부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태협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쌍방울 측이 인건비가 싼 북한 인력 고용에 만족했다며 고용이 중단되자 안 회장이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력의 고용 시작과 종료 시점에 따라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 2375호와 2019년 안에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유엔 결의 2397호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북한 인력 고용 목적과 기간, 임금 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 공장에서 북한 사람을 고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서 이 대표와 가족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불러서 이 대표의 자택에 있었다는 억대 현금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과의 자금 흐름 추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A씨가 지난해 6월 28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 명의의 농협 통장 사진을 SNS로 보냈는데 현금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며 얼마냐고 묻자 배 씨가 1억 원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가 김용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시기와 일부 겹친다고 보고 두 자금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019년 3월 예금 인출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예금 변동과 현금 보유 사실을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정 실장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 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친 이재명계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결집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친명계 의원들은 결사항전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 죽이기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가 분명한 만큼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의 위기 상황에서는 대표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엄호도 이어졌습니다. 검찰 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친명계는 지지층을 향해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달라며 여론전도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글을 올리며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손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거듭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참모들을 민주당 당직자로 무더기 채용한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입막음용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참모 가운데 최소 13명을 당직자로 채용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대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만약 당직자를 채용했다면 그것은 뇌물성 매관매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정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폭식 정당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한무치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의 놀이터이자 은신처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당합니다. 이 대표가 자택에 보유하다 지난해 6월 통장에 입금한 억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이라는 이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경기도의 공무원이 당시 경기지사의 자택에 들어가 돈다발을 운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민주당이라는 방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부메랑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른바 인터뷰 커트 사건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이라면서 언론 자유 파괴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죠. 국민의힘은 참으로 낯뜨거운 자아 비판이라면서 4년 전에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TV 조선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거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네, 기억이 납니다. 결국 다음날 사과를 했죠. 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속된 인터뷰도 끊어버리는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기자가 등 뒤에 대고 소리 지를 기회라도 있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요즘 이 대표는 어떨까요? 남욱 변호사가 법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정상 실장님 구성됐는데 또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지.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예전처럼 커트는 아니지만 불편한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응원 대 침묵, 잠시 뒤 있을 월드컵 관련 얘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태국 전사들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옷 맞춰 입는 거 보면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손 팻말도 들었군요. 네, 정진석 위원장은 1대0 한국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축구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흘 전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우리나라 가수가 공연을 하다니 너무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본받아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월드컵을 언급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는 여당이었던 민주당, 축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밤 우리나라 첫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월드컵 원정 응원에 나서게 됩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고 함께 기쁨을 느꼈습니다. 반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월드컵 이후에 수고했다는 격려 논평을 냈을 뿐 공개 발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월드컵 분위기가 뜨면 여당에게 유리한 겁니까?
일각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좋은 성적이 정부와 여당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일부 시각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랑야랑도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네, 월드컵까지 정치가 끼어들진 않는 게 낫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물류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연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항만이나 물류 거점마다 운송 차질이 시작됐는데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들에 대한 방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 짐을 싣고 바삐 오가야 할 화물차들이 서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선 욕설이 쏟아집니다. 화물연대가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곳곳에서 운송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멘트 업체들은 파업으로 육로가 막히자 해상과 철도로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시멘트가 나가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생산은 계속 해야 되고 나가지 못하는 시멘트는 비축을 해야 되는데 비축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울산 현대차 공장 역시 카 캐리어 기사들의 파업으로 직원들이 완성차를 옮겼습니다. 타이어 업체들도 제품 출하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부산항과 평택항 등 주요 항만들도 비상입니다.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은 63%로 아직 평균 수준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컨테이너를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철도 노조도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11시 52분에 익산으로 가는 새마을호 1053 열차는 철도 노조의 폐업으로 인하여 운행 중지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봤죠. 짜증나죠. 이런 거는 차질 없이 하면서 파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급식과 돌봄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출정식 현장 바로 옆에서 회의를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운송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현장 회의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정부 합동 담화문을 내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운송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종사자의 집단 운송 거부가 사회적으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첫날 파업에는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 2천 명 중 절반에 가까운 9,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철회 이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화물연대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차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왔고 오늘도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서울 도심은 이제 휴일, 평일 구분 없이 대규모 집회로 시끄러울 때가 많죠. 소음과 교통도 문제지만 집회 참가자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집회가 있는 날엔 그날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상인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건설노조의 집회가 한창인 여의도 일대. 공원은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우는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저쪽에 가면 담배 꽁초가 바닥에 쌓였어요. 너무 심해요 이거. 나 눈물 나요 눈물 나. 네, 이거 청소 일주일 갖고도 부족해요 진짜. 시민들의 통행도 어렵습니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한데요. 저렇게 교통 방해까지 주면서 저게 무슨 집회야 저게.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집회를. 주말에 집회하면 작살나는. 다 날아가는 거야 돈. 시위대는 인근 상가까지 점령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 여기서 이렇게 드시는 일은 잘 없나요? 처음이에요. 시위대가 이런 모르니까. 원래 여기 테라스에서는 아예 담배 안 되고 술 안 되는데 집에서 할 때는 꼭 앞에서 술 마시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 집회 메카로 떠오른 용산의 상인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어쨌든 유리창으로 이제 밖이 다 보이는데 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죠. 이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문 앞에 네. 그 길 막고 서 계신다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름아름 알아서 먼 데서 드시러 오시는데 주말에 오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교통난도 있고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안 오시죠. 교통이 자꾸 이제 다 통제하고 막으니까 배달기사님들이 제 시간에 못 오신다거나 주말에 배달이 더 많은데 또 너무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저희 매장에도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엄청. 결국 집회가 있는 날이면 장사를 포기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어쩔 때는 쉬는 날도 있고 그냥 심심하니 앉아있기는 하겠다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 초에 시위가 있는 날은 커피는 판매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손해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방법이 없다고.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일상의 자유를 잃어버린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다 나라로자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그 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닌지 꼴이 보기 싫어. 정치하는 분들이 좀 잘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지. 심각한 소음이나 교통통제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오늘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6번 연속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두 차례 빅스텝보다 인상폭은 줄었습니다. 이제 좀 꺾인 걸까요? 이민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올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 연 3.25% 기준금리도 2012년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전히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건지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와 단기 자금 시장 경색 위험이 커지면서 인상폭은 축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최근 상단이 연 7%대를 넘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년 연 8%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연간 3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대로 해서 월급 합쳐가지고 한 300 이하였어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 하고 이자 내고 해서 이제 딱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건데 갑자기 이자랑 원금 이런 게 이제 2배로 튄 거죠. 5배 가까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 올릴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1%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췄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도 더딜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강 기자 부른 이유가 금리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자, 6번 연속 오르긴 했지만 빅스텝은 아니고 베이비 스텝. 그러면 좀 금리 인상이 꺾이는 겁니까? 추세가요?
네, 한국은행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최근 6번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 베이비 스텝을 밟은 건 한국과 미국 모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이달 초 미국 기준금리 결정 이후 환율 급등세가 진정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오를지가 관심인데요. 오늘 금통위원들이 최종 어디까지 갈지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통위원은 이창용 총재 포함 총 7명인데요. 오늘 금통위에서 3명은 최종 금리로 연 3.5%, 1명은 현재 금리인 3.25%, 2명은 최대 3.75%를 제시했습니다. 이 총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당연히 이게 물가가 좀 꺾여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 총재는 오늘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런데 전망치가 올해 5.1%, 내년 3.6%입니다. 경기 둔화로 수요가 커진 건 아닌데요. 전기 가스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군요. 여튼 올해 금리는 3.25%, 이걸로 끝인 거죠, 이제? 일단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3, 6, 9, 12월을 빼고 열리는데요. 올해 예정된 금통위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예상을 깨고 5번 연속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 FOMC의 최근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다음 달 미국이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요. 한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꺾이지만 당장 내려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유연 기자였습니다. 주인 없이 운영하는 코인 노래방을 돌며 무려 1,400만 원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부수고 돈을 훔쳤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돈을 담았던 봉투를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건물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는 남성. 무인 코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더니 비어있는 카운터를 슬쩍 쳐다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넣고는 발라드 곡을 골라 노래를 부릅니다. 4분 뒤 밖으로 나온 남성. 가방을 뒤적여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지폐 교환기로 다가갑니다. 안간힘을 쓴 끝에 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우겨 넣습니다. 지폐 교환기를 뜯고 200만 원을 훔쳐가는 데 걸린 시간은 35초. 저 너무 황당하죠. 이런 일이 항상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었는데 저한테도 벌어질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인근 은행에 찾아가 훔친 1,000원짜리를 만원짜리 지폐로 바꿔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확보한 건 돈 봉투였습니다. 남성이 돈을 담아왔던 종이봉투를 은행 쓰레기통에서 찾은 뒤 지문을 채취한 겁니다.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지난 15일 인천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부터 23일 동안 부산과 경남,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전국의 코인 노래방 8곳을 돌며 1,4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부산의 주민센터에서는 60대 남성이 분신소동을 벌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고 찾아갔다가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이 몸에 액체를 뿌리면서 주민센터로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본 직원들과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남성은 민원 창구 앞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며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벌입니다. 급기야 남성이 불을 붙이려 하자 경찰과 직원이 소화기를 뿌리고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옷에 불이 점화가 되자마자 바로 발사를 했거든요. 침착하게 대처하기도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많이 무서웠습니다. 어제 오후 6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좀 불친절하게 느꼈다. 그런 설명을 잘 안 해준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현주 검조물 예비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옮기기 힘들 정도의 심한 욕도 하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과격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는 7만 8천 건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는데요. 첫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용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아래 종이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직원은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에 음료수와 과자를 담아줍니다. 종이 쇼핑백,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와 식당과 카페 내 종이컵, 일회용 빨대 사용이 금지된 첫날. 20원 정도 하던 비닐봉지는 더 이상 안 팔고 종이 쇼핑백 100원, 종량제 봉투 250원, 다회용 쇼핑백은 500원에 판매됩니다.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 집에는 주고 있는데 이 집에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이 많죠.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환경 빨대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다회용 컵을 쓰다 보면 설거지가 들어 설거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가도 너무 비싸고 비용적인 걸 일단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난 편인데 시민들은 불편은 하지만 환경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텀블러로 커피를 받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18만 톤이었던 폐 플라스틱은 지난해 492만 톤까지 늘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정부는 보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이라는 협박까지 했는데요. 강도 높은 도발을 하기에 앞서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은 지난 8월 대북 비핵화 계획인 담대항 구상 발표 직후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오늘 담화에선 한미의 대북 독자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고 표현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며 그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는 말로 도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 들어 북한 수뇌부의 대미 대남 비난 담화는 이번까지 모두 17건, 최근 3년 중 가장 많습니다. 북한 비난 담화의 끝은 도발입니다.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소대가리라고 비난한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2020년 3차례의 담화 뒤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난 17일 최선희 외무성의 한미 확장 억제 비난 성명도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기념하는 로켓 공업절인 29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고강도 도발 위한 명분 쌓기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저급한 막말로 비난해 개탄스럽다며 한반도 긴장 상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와 경찰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엄격한 봉쇄 조치에 임금도 주지 않자 근로자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컴컴한 저녁 오성홍기를 앞세운 근로자들이 통째로 뜯은 가벽을 방패 삼아 전진합니다. 철제 펜스와 막대기는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충돌은 낮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 허난성 폭스콘 공장에서 엄격한 봉쇄와 임금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의 시위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견디지 못한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하자 회사 측은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상여금을 약속했고 인력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이 이어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회사 측은 시위를 벌인 신규 채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사직하고 공장을 떠나면 1만 위안, 우리 돈 186만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제 중국의 신규 감염자 수는 3만 명에 근접해 상하이가 봉쇄됐던 지난 4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초 정밀 방역을 내세우며 봉쇄 수위를 낮췄던 당국이 갑자기 빨라진 감염 확산 속도에 무차별 방역으로 돌아섰고 일부 지역에선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의 첫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은 9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북은 대기질이 탁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카타르 현지 날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하늘은 약간 흐린 가운데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과 충북, 대구는 대기질이 오전에 한때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7도, 대전은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는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물결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터라 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도 또 마냥 즐기는 모습도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이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주 오진 않으니까요. 오늘은 승리를 기원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밤이 됐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꿈은 또 이루어진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